딱 가니까 네. 진짜 깜짝 놀란 것이 북한군에서 영양실조가 와서 죽은 군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군대 괜히 왔구나. 나도 내 옆에 동료처럼 3.1대 저 뒷산에 묻힐 수 있겠구나. 23명이 한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대할 때 보니까 6명, 7명이 없어요. 23명이 입대했는데 6명이 죽었다 그러면 4명 중에 하나 죽은 거 아니에요? 자, 탈북 북한군 상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사이에 대동강TV가 전범TV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초창기에 나오셨는데. 자, 북한군 상사 제대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대하셨고 지금 이소연TV 하고 계세요. 네. 북한군 상사로 제대하기가 쉬운가요? 많은가요? 사례가 드문가요? 사실 북한에서 여성들이 네. 군대를 자원을 한다. 이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직업이고요. 인정을 받는 직업. 예, 그리고 배고플 때 집안에 이불 더는 가장 좋은 직업이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밥 주고 그렇죠. 집에 쌀은 덜고. 예, 그리고 또 더욱이 여자들은 엄마들이 그럽니다. 20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 있으면 옷값을 들었다 그래요. 아이고. 신발값, 옷값. 네. 그래서 참 제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자원을 했는데 그 안에서 뇌물순, 백순으로 군대를 갑니다. 남자는 무조건 가요. 초모라 그래서 남자는 다 가는 거잖아요. 예. 여자는 돈 써야 갔구나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한 300명 중에 여성이 한 150명 됐는데 150명 중에서 실제 군대에 나간 친구는 4명밖에 못 나갔습니다. 어이구, 그 중에 뽑혔어요? 네. 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2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예. 예. 아니 딱 가니까 네. 진짜 깜짝 놀란 것이 그때 9월 달에 입대를 해서 신병격 2달을 받는데 네. 북쪽 날씨 춥지 않습니까? 그 훈련소가 어디 있었어요? 황해남도 해주에 있었습니다. 해주면 그래도 좀 남쪽이네. 그나마. 그런데 군대는 더 춥습니다. 군대는 어디든 추워요. 한여름에도 추워요. 여기. 네, 군복입은 일단 추우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감기를 예방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같으면 제가 이렇게 TV 보면 우리 육군 병사들은 미리 감기를 예방하는 독감 주사 무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함수하랍니다. 함수면은 이거 소금물? 오, 아시네요. 그거 뭐 알죠. 제가 북한 전문가인데. 강의 가니까 많은 분들이 함수가 뭐냐. 수학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그 함수를 하는데 이렇게 큰 통에다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물 갖다 하나 탁 탔는데 소금물이 누리꾸리해요. 네. 왜 이럴까 하고 보니까 소금에 볏짚, 진흙 다 있는. 불순물들. 네. 그 소금을 타서 그 물로 돌아가면서 함수하라고 하는데 병 걸리겠네. 더러워서 이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이게 결벽증 같은 것이 이게 살아나면서 네. 군대 온 걸 후회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그나마 부사관까지 올라가서 상사로 제대했습니다. 근데 밥은 먹여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안 먹여주죠? 사실 북한 군은요. 네. 군대 가면 10년 동안 메뉴가 안 바뀝니다. 아유, 변함없네. 예. 메뉴가 안 바뀐다고요? 예. 분명히 그 부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식당 안에 네. 일주일간 뭘 먹어야 되는지를 식단표를 짜놨어요. 그럼 메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고기도 있고요. 네. 그림 속에 계란도 있고요. 이긴 다 있어요? 네. 눈앞에 막 고추장도 있고 김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군대에 가니까 늘 폭탄밥을 줍니다. 폭탄이 왜 우리 밥그릇은 맨날 치고 가는지 네. 움푹 패였어요. 폭탄 받았다는 게 고봉밥이 아니고. 네. 네. 거기에다가 소금에 절인 무로 늘 삼형제를 해주는. 소금에 절인 무 삼형제? 예. 몸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양을 달리 씁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네. 그 재료는 똑같고. 네. 어떻게 썰어요? 똑같은 무로 쫙 채도 썰고요. 네. 네모나게도 하나 썰고요. 네. 무를 이렇게 동그란 무를요. 요렇게 딱딱 쫄려내면 예쁘게. 우리가 그 연근을 쓴 것처럼 예. 모양이 생깁니다. 그럼 일식삼찬인데 세 개 다 무네요? 똑같은? 소금에 절인 무로. 짠무. 네. 근데 그 속에 또 반가운 반찬도 한 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금에 절인 무를 생으로 안 주고 네. 가마에다가 불맛을 입혀서 삶아서 나왔습니다. 익힌 거.
맛이 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먹다 보니까 군복무 딱 1년 되니까 어느 날 한 5개월, 6개월 차부터 옆에 제 친구들, 동료들이 하나둘 그 밥을 먹는 걸 기피합니다.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람이 영양이 안 따라서니까 입 안으로 이 음식이 안 받습니다. 안 들어가요. 예, 저도 한 1년 차에 영양실조 북한군에서 걸렸었는데 한창 막 떼약볕에 선풍기 없는 곳에서 군 생활하고 나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훈련만 하면 좋겠다. 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강제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쫙 빠져서 그날 수분을 땀으로 다 빼고 들어왔는데 또 소금에 절인 무랑 옥수수밥 껍질째 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안 넘어가서 찬물에 말아서 선배가 딱 반찬을 갖다 주는데 소금을 갖다 줍니다. 소금이 반찬이에요? 네. 근데요, 한창 무더운 여름철에 옥수수밥에다 물을 말아서 소금을 딱 찍어 먹는데 살 것 같습니다. 짠무도 소금이잖아요. 근데 이 냄새가요, 네. 냉동실에 잘 보관했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고 묻어버려서 하다 보니까 꼬랑내가 이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와 더위를 먹은 상태에서 이게 속에서 안 받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딱 왔는데 갑자기 그때 제가 군대 괜히 왔구나. 나도 내 옆에 동료처럼 3일대 저 뒷산에 묻힐 수 있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3일 돼서 뒷산에 묻힌다고요? 북한군에서 영양실조가 와서 죽은 군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친구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입대할 때 한 23명이 입대를 했는데 23명이? 네. 동기가 예, 예. 23명이 한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대할 때 보니까 6명, 7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름에 평양에서 왔던 박꿈난이는 콜레라 걸렸습니다. 콜레라. 예. 물을 먹었는데 그 물에 아마 균이 있었나 봐요. 저희 뭐 그냥 호수 늘여놓고 산에서 물 먹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설사하더니 아침 7시 됐는데 야, 삼소대 꿈난이 죽었대. 그럼 땅을 파서 그냥 묻는 거예요. 그냥 부대에 묻어요? 예, 그냥 부대에 묻었어요. 집에 보내주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 시체를 그 더위에 그 북한에서 이송한다는 거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뒷산에 묻어놓고 묘를 만들어주니까 한 보름 뒤 20일 뒤에 부모님이 오시더라고요. 기차가 잘 안 다니니까 한 15일씩 걸리는 거예요. 화장해서 유골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화장이 없어서 지금은 뭐 평양시나 뭐 시내에서는 화장 좀 한다 하는데 그때는 그냥 산에다 묻었습니다. 그럼 부대 뒷산이 그럼 공동묘지예요? 거의 공동묘지가 90년대 중후반부터는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23명이 입대했는데 6명이 죽었다 그러면 거의 25% 그렇죠. 4명 중에 하나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대부분 다 영양실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뭐 6명, 7명이 모두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 안에서는 훈련하다가 사실 훈련이라는 것은 제대로 이게 안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다가 뭐 제대로 죽어서 전사증, 전사연계 훈장을 받는다 이건 없고요. 그냥 영양실조 와서 다들 뭐 훈련 잘 못하고 2년, 3년 안에 저도 영양실조니까 부대 지휘관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영양실조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몸 안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빼가는데 지휘관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영양실조 왔는데 저 설사를 멈춰야 된다.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을 주던가 입원을 시키던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부대 지휘관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예. 감을 가져왔습니다. 감. 예. 감이 약이에요? 감이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북쪽에선 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사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북한 군 안에서는 설사원 군인에게 감을 먹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리고 그 외에 막 피부병 온 부대가 걸려가지고 진짜 개고생 다 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는 진짜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까요? 하세요. 그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저희 낮에는 강제노동 시키고 밤에 이게 통신 훈련합니다. 무선 훈련을. 통신병이었어요? 예, 던져주죠. 예. 막 훈련하는데 계속 여기서 뭐가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제가 군의한테 갔죠. 밤에 자는데 9시 반 10시 돼서 군의한테 저는 여성 군의였습니다. 가서 제가 지금 이게 배가 지금 계속 지금 불어나면서 여기가 계속 울컥울컥 올라온다. 근데 진단을 저희가 내리는 겁니다. 본인이 내려요? 예. 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위생병이 내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군의한테 그랬습니다. 어차피 병원도 안 보내줄 거니까 저희는 그냥 아프면 그 민간 병원에 나가야 됩니다. 군 안에 병원이 멀어서. 군의한테 그랬죠. 왠지 해충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진단해. 예. 네. 이 증상이 메슥메슥하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군의가 일어나서 저한테 회충약을 하나 주는데 쑥을 가지고 만든. 쑥? 예. 그 북한에서는 거의 그 쑥을 말려서 뭔가 이렇게 알약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주는데 곰팡이가 꼈어요. 그 약에도?
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하나밖에 막 찾더니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걸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었는데 진짜 제 배 안에 얼마나 해충이 많으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해충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장마철에 이 수돗물 밥에 먹는 호수에서 뱀이 튀어나오고 개구리 튀어나오고 물탱크에다 물 받아놨는데 밑에 지렁이 있어요. 근데 중대장이 탁 지나가다가 야 지렁이 있는 거 보니까 물이 깨끗하다 야. 지렁이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생활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군단 직속인데 그럼 저희는 그만큼 환경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군단에서 훈련 때문에 뭔가 모여라 해서 가게 되면 해안포, 고사촌, 고사포 애들은 저보다 더 심해요. 요군들이 여기가 다 텄어요. 손등이 다 터가지고요. 까맣게 껍질이 앉았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본인의 오줌을 받아서 손을 담그는 거예요. 오줌 성분이 벗겨져요? 이거 오줌이 하게 되면요. 이 손이 먼저 선배를 그때는 그 선배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선배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끓는 물을 끓여서 손을 담그고 있으면 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돌멩이로 밀고 그다음에 오줌물에 담그고 있으면 이 갈라터진 손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런 거 안 하겠죠. 아니 그러면 그런 부대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 북한군하고 전쟁을 우리는 방어 차원이긴 하지만 북한이 맨날 전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기돌비 김정은이가. 제가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무슨 자랑하는 핵보트는 그 책상 위에 있을지 몰라도 과연 영양실조고 그 기간이 지금 10년, 20년, 30년이 되어가는 북한군이 싸울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신력이 세지 않느냐 이래요. 근데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국군부대 가봤습니다. 복날이라고 삼계탕 주고 어떤 부대 가니까 삼겹살 데이 있더만요. 대대장님이 서서 딱 삼겹살 구워줍니다. 저희 왔다고 밥 먹고 가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 먹고 가장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군인이 싸울 수 있는 거지. 저는 북한군 심리작전만 잘해도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해요. 엄마들이 하도 오냐오냐 키워서 초대장 중대장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애 왜 고기 덜 익힌 거 먹였느냐 어쩌냐 이렇게 항의한다고 그러면서 이 지휘관들이 한숨 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훨씬 이쪽이 더 강하다. 저는 대한민국 군대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짧은 기간의 군사복무를 하면서 숙련도 측면에서는 재래식 무기로 숙련도 측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제가 북한에선 그랬습니다. 북한군으로 있을 때 전쟁이 안 무서웠거든요. 그때 있을 땐? 저희 통일병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 나갈 때 막 나가자 군대로. 그러잖아요. 너 통일이 여군이 돼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야 조국을 통일하고 집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와서 전쟁 나면 내가 맨 앞에서 용감히 싸우리라. 한국에 와서 제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삶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요. 전쟁 일어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지킬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군 같은 경우는 누려보지 못한 행복한 삶이 없고요. 지킬 만한 가치도 없고요. 북한군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총대로 수령을 지켜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정말 비정상적인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는 북한군 저는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이 선생님은 우리 그 신세대 MZ세대에 지금 걱정하는 정말로 저 친구들이 전쟁할까 일부에서가 아니고 더 잘 싸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우리 군인들이.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가 국군부대에 가서 이 군인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또는 저희가 정신전력 교육을 갔을 때 대한민국 군인들을 봤습니다. 일단은요. 북한군에서 제가 군생활할 때는 저희는 어떤 생각했냐면 아침에 눈 딱 뜨면요. 오늘은 어디에 나가서 자유주의를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나가서? 일탈입니다. 일탈? 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네. 어디에 나가서 자유주의를 해서 땡땡이 치는 거? 이거 된장이라도 한 숟갈 가져다 먹을까? 된장이라도? 된장도 없어요? 저희 명절날 된장국 먹었어요. 저는요. 군복무 기간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 고열이 와서 앓다가 아래 그때는 상사 때
하는데 아래 병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부하처 말 하기 위해서 상사동지 지금 고열이 나시는데 뭐가 제일 먹고 싶으십니까? 박사님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했어요. 된장이라고 그랬어요? 고추장이요. 고추장. 네. 나 지금 밥에다가 고추장 비벼 먹으면 벌떡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유주의해서 고추장 얻어왔어요. 저기서 자유주의는 훔쳐오는 거죠? 일탈 가서. 네. 도둑질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도둑질입니다. 자유주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농가 어디 농장 터는구나 이 꿈이라 이거죠? 네. 그런 북한군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변의 농장들은 아주 군인들 밥이었겠네요. 야, 그 북한군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십니까? 예. 사실 북한 군 안에서는 체제 선전의 목적으로 예. 인민의 군대 예. 라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 호랑이 가죽을 쓴 토비물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가죽을 쓴 토비, 공비, 예. 도적. 도적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군인들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살림집 건설을 해주러 왔소 이러면 큰일 났구나 사람들. 큰일 났구나. 입던 옷이라도 울바자에 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 다 감춰야 돼요? 입던 옷 뭐 팬티까지 다 걷어갑니다. 다 걷어다가 시장에 내다가 팔아요. 아,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예. 팔아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죠. 그리고 군인들은 또 자기 신발도 다 팔아먹어서 신발 없잖아요. 그러면 떳떳하게 지휘관한테 가서 밤새 누가 내 신발 훔쳐간 것 같습니다. 아니 군대에서 군화가 없이 다닌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희 옆에 부대는요. 여군들 군화를 이게 제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지휘관들이 높은 지휘관들하고 같이 있는 부대는 1차적으로 먼저 주고 저 밑에 막 해안포 고사포 이런 데는 그 공급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신발이 없다 그러면 부대 지휘관들이 마누라 신던 구두를 갖다 줍니다. 구두를요? 예. 군화가 아니고? 예. 구두 막 뭐 천 신발 갖다 주다 보니까 어떤 여군은 신발이 이 집에서 한 짝이 오고 이 집에서 한 쪽이 오다 보니까 컬러가 다른 신발도 신고 다녀요. 여군들이. 그걸 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군대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국군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오합지졸의 무리다. 그러면 한국 군대 가서 굉장히 놀라셨겠네요? 처음 가셨을 때? 와, 저는 국군부대 처음 갔을 때요. 네. 야, 이거 북한에서 군 출신 강사가 왔다고. 아, 좀 자랑 좀 해야겠다. 빡세게 좀 하려고 했어요? 북한의 중앙당 오과생들만 다 뽑아다 놨구나. 도망강? 중앙당 오과생. 아, 중앙당 오과생. 체격이 이만하고 완전 어깨가 딱 버그라지고 쫙 이렇게 해서 막 한 줄 두 줄 딱 달고 이게 앉아 있는데. 이소연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뽑아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북한군의 월급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앞에 앉아 있는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월급 얼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방 왔을 때 병장이 30몇만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많이 받아요. 100만 넘는다면서요. 예. 야, 근데 제가 30몇만 받는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모든 것을 처음 왔을 때에는 달러나 또는 북한 쌀로 계산합니다. 예. 그래서 야, 이 친구가 30몇만 받으면 북한의 4인 가족이 1년 살겠네? 쌀로 몇 킬로네? 네. 아니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딱 때려도 북한에서 쌀로 300kg를 넘게 사는 거예요. 야, 이거 흰쌀 300kg면 이거 이 집이 부자인데 병장 월급이. 가짜로 뽑아다 놓고 거짓말하는 거네. 예. 제가 그래서 못 믿겠다. 그리고 나와서 부대 지휘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중리였는데 예. 그분께 이제 물어보니까 세 줄 다신 상병이 30 얼마 받는다 월급을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조만간 또 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뻥치시네. 후라이 까네 그랬습니다. 네. 내가 탈북자라고 무시해? 네. 어따 대고 말이요 하면서 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탈북민인 저도 나가서 시간당 일을 하면 시급 계산 안 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일 나죠. 예. 아니 저희가 지금 2시간 일하면 2만 원, 3시간 일하면 쌀 10kg 사서 한 달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북한군 저희 대대장 월급이 4,300원이었습니다. 그때 쌀 1kg에 몇천 원 하는 거 아니에요? 1,000원 뭐 1,300원 할 때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월급이 대대장 월급이 4,300원이 쌀 8,000원 하는데 안 바뀌지 않습니까? 북한은. 예. 그러면 대대장 월급으로 쌀 반 킬로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병사들 식량 털어가고. 제가 북한 내부 문건 보니까 그 장교들이 부하들 식량 그 급식량을 털어다가 써갖고 그 문제가 제일 많던데요. 부대 비리 중에. 근데 그 비리는 굉장히 많은데도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부대 안에 병사들에게 800g의 식량을 먹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북한 군 안에서 양식서기를 하면서 양식 담당입니다. 군인들에게 밥을 먹이고 쌀을 받아다가 뭐 하는 거 하는데 800g을 밥을 해 먹이려고 보니까 이것만 제대로 먹여도 북한군 병사가 배고프지는 않겠구나 싶더라고요.
하더라고요. 한 끼에 그럼 한 거의 270, 80g 먹는 건데요. 근데 대대장이 와서 야 집에 아들이 왔어. 그러니까 구실은 늘 있어요. 한 가만 가져가고. 네, 구실 없이 가져가진 않습니다. 마누라가 좀 아픈데 약 좀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북한 안에서는 그래 돈 없지. 약을 시장 가 사야 되니까. 실제로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틀린 말 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북한 시장을 너무 잘 아니까 어느 지휘관이 와서 얼마 하게 되면 계속 퍼줘야 되는데 만약 경우 제가 규정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그 다음날부터 제 군복무가 피곤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치지도원이 쌀을 달라는데 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정치도한테 내가 왜 줘야 되나 그러고 안 줬더니 저를 이틀 3일 4일 동안 밤에 잠을 안 재우고 달달 볶는 거지 이제. 식량 계산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방에 불러내가지고 비판서 쓰라고 그러고 달랄 땐 줘야 되는구나. 밥을 못 먹는데 장비는 제대로 돌아가요? 사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통신이지 않습니까? 네. 포종심 정찰대대였습니다. 통신보장이. 그럼 유사시에 서해 오도를 통해서 먼저 정찰을 나와서 저희하고 통신교신을 해서 청와대 좌표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 포사격을 유도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썼던 통신기재가 러시아에서 들어온 139형 수신기입니다. 러시아라고 하면 소련에 들어온 거. 예, 소련. 옛날 소련입니다. 네, 50년대. 예. 3.8kg짜리인데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고 얘를 뚜껑을 딱 열고 안테나를 선으로 된 안테나를 갖다 나무에다 탁 걸어놓고 주파수 돌리고 송신기 연결해서 던던져 나와라 하고 청와대 쭈돈쭈 모르스보. 네, 모르스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진짜 군복무 기간 10년 동안에 저희가 한 개 조가 한 개 정찰조하고 담당입니다. 그럼 저희는 103조였습니다. 근데 103조 정찰조하고 통신을 보장한 적이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안 됩니다. 기재가. 기계가 작동을 안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걸 그런 얘기 하더만요. 뒤에서 우리 지휘관이 그랬습니다. 대대장이 12월 1일부터 동기훈련 시작하면 1월 달에는 나가 천막 치고 실전 훈련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천막 치고 우리는 앉아서 천막 안에서 자 오늘 밤 9시부터 12시까지 교신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기재를 가지고 가서 딱 켜놓고 던던던쭈 하면 나와라입니다. 그리고 암호를 앞에다 하거든요. 103조 우리 암호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도 분명히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답이 안 와요? 불과 거리가 80리 떨어졌습니다. 80리? 예. 그 20km. 20km입니다. 그 안에서 안 나옵니다. 그럼 대대장이 딜을 합니다. 자 오늘 교신한 조는 휴가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천막 안에 있던 통신 기재를 쥐고 높은 산으로 뜁니다. 저희가. 교신 되는 대로. 예. 안테나를 더 높이 치기 위해서. 예. 그새면 폭탄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네. 무인기 맞아서 네. 요즘에는 막 메고 뛰어가지고 가장 높은 소나무에다가 저희가 안테나라는 건 그냥 일반 전기선처럼 생겨서 네. 이걸 당겨가지고 딱 던져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기재가 통신이 이게 연결이 한 번도 안 될까? 근데 사실 개인 기능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도 모르스보를 기억하고 이게 끊임없이 연습하고. 예, 들어줘 네. 용산 쭈돈쭈 이렇게 다 나오는 것처럼 다 외워. 아직도. 다 외워요. 아직도. 때리는 것도 1급 이상으로 하고 네. 받는 것도 가상훈련하면 늘 잘 받는데 네. 기재가 너무 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97년도 8년도경에 아마 평양에서 숭어리 비행장에서 각 군단별 통신 경기했습니다. 종심정찰 다 불러다가. 근데 그때 저기 2군단에서 통신 딱 한 조가 보장했어요. 전군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봤어요. 저희가 너무 신기해서. 1군단? 2군단에. 2군단이면 중부전선. 예, 중부전선 예. 쪽에. 어떻게 2군단이 통신 보장했느냐. 네. 그래서 가봤더니 저희는 이동하면서 정찰하면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용이거든요. 네. 2군단에서는 트럭만한 장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되는구나.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저 장비를 메고 산을 어떻게 뛰며 그 친구가 딱 한 명이 교신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군이 망했구나. 그럼 이건 우리 탓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군 재래식 장비는 너무 오래된 데다가 사실 업그레이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산 들어오긴 했어요. 무25라고. 근데 그건 역시 안 됩니다. 예, 북한군 실상을 북한군 상사 출신 이소연 선생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이 선생님, 네. 이 좀 마음 아픈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친하니까 알잖아요. 여기 온 거 정치적 목적, 뭐 자유 이런 거 전혀 아니었죠? 아유, 좀 그때 제가 자유라는 걸 좀 누려봤으면 좀 멋지게 자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유도 느껴본 사람이 합니다. 제가 그 사연을 아는데 남편 가정폭력이 원인이었다면서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많은 북한 여성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여성이 책임져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분풀이 화풀이 대상은 또 당연히 굉장히 취약계층 여성들이 당해야 되고 왜 여자한테 화풀이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한 또는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제대하고 와서 이렇게 중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북한에서?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장마당이 다 들어서 가지고 나름 장마당에 나가서 제대로 자리도 잡고 돈을 벌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방해꾼이 바로 애 아빠 남편이었습니다. 부인 와이프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방해한다고요? 돈 벌어오면 고마워야지. 근데 북한 남성들은 직장에 나가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예. 사실 직장에 나갔는데 가장이 돈을 월급을 제대로 벌어들여 와서 사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맨날 강제노동을 하고 맨날 그 사회에 뭔가 어떠한 그런 정치적 행사에 그냥 활용되기만 하고 그러면 들어와서 그런 화풀이를 술로 달래거나 또는 그냥 가정에 들어와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마누라를 재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남자들이 늘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명태랑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지 맛이 난다고. 명태는 짝태라고 그러죠. 예, 지 맛이 난다. 그 말을 탈북할 때 일상적으로 했어요? 그런 말을 북한 남성들이 그냥 공공연히 입에 달고 지금 삽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적이에요. 실정법 잡혀가요. 말만 해도. 근데 한국에 오니까 가정폭력이면 시청 그다음에 경찰 각 기관에서 그냥 딱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고 대책 시효. 가폭이라고 용어도 있어요. 가폭이라고 그래서. 예.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거나 이런 민간 사회 이런 기관들이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사실 그러면서 저는 뭐 그냥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서 잘 살고자 했다가 매를 맞았는데 기절을 했습니다. 남편한테 폭행당해서 기절했다고요? 예. 기절하니까 이놈이 집에 가서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딜 집에 가요? 자기 부인은 패서 기절시켜놓고 친정집에 찾아가요? 집에 가서 문도 못 두드리고 퇴근하는 동생을 붙잡고 언니가 지금 안 일어난다. 언니 죽은 것 같다? 예. 그래서 동생이 와서 보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와서 찬물 휙 부어가지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집 안에서 몇 번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 장마당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나와라. 또 나가면 그 장마당 옆에 그 하천이 있었습니다. 강물. 옆에. 예. 거기서 이렇게 돌멩이를 들고 막 때리는데 돌멩이로 때려요? 하천에서? 예. 장사하던 부인 제 목이 매네요. 부인을 불러다가 네.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고 뭐 울면서 애원도 했죠 뭐. 때리지 말아라.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정신질환자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군 생활도 제대로 했고 예. 군 안에서 사관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회 대학도 받고 나온 인재였습니다. 제대군인. 예, 제대군인. 예. 그래서 제가 장사할 동안에 이 사람은 대학 다니면서 제가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이렇게 장마당 옆에서 한 번 매를 맞고 이거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겠구나 싶을 때 들어가서 내 짐을 정리하고 나오면 오늘은 장사 못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머리에 피가 줄줄 흐르면서 막 달아났는데 제가 정신없이 뛰고 보니까 두만강 앞에가 서 있더라고요. 그 돌로 맞아서 피 흘리면서 예. 지금 장사하다가 바로 그냥 집에도 못 가고. 네. 맨발로 막 뛰었는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지역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러면서 두만강 앞에 섰는데 그때는 이게 탈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선뜻 안 떨어집니다. 진짜 또 생각하고 또 새끼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렇지. 그게 두만강에 내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있다가 또 장마당에서 매 맞고 또 기절하고 하면서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남편이? 예. 그래서 제 신발이 다 들어가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서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애도 막 3일씩 막 굶기고 이 가정이 제대로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선 그러거든요. 여자가 얼마나 쨍쨍거리고 여자가 얼마나 구실 못하면 남편한테 매 맞고 살겠냐.
아니 남편을 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와서도 주변의 탈북민이나 또는 북한의 그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매 맞고 살았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야 아픈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하셨길래 예, 전에 근데 들었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존엄하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왜 거기서 매 맞고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내가 못나서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 사람도 그 사이가 병들여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선생님만 특별한 사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저는 뭐 저희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집을 주잖아요. 네. 그 집들이 방음이 잘 안 돼요. 여기도 안 되죠 아파트. 그러니 북한이 오죽하겠어요. 북한은 저 뭐 가봤어요 시골. 그죠. 일제 때 조선시대도만요. 저희는 저희 집이 일본군 연대장이 살던 집이래요. 예. 그러면 조선시대 때 지어놓은 집에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살다 나간 집이거든요. 예. 그럼 벽돌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그러니까 칸막이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옆집에 진짜 방귀 뀌는 소리 다 들리는데 이 집에서 뭔가 싸워요. 다 들리지 그럼 생중계지. 오늘은 이 집이구나. 또 건너 집이구나. 그럼 뭐냐면 그냥 온 동네가 저는 안 싸운 집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다 그 남성들의 갑질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북한 안에서 이 남성들 이런 문제 이렇게 삼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친정하고 시댁은 뭐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맞고 나서야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멍이 들어서 얘기가 시퍼렇게 있었는데 그날에 이렇게 장작 사러 갔어요. 장작 사러. 예, 장작을 사러 갔는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 얼굴이 왜 그렇게 파라냐. 근데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다 맞았다는 얘기는 못하고. 못하죠. 알 그러니까 텐데 그래도.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은 왜 그때 이렇게 개입할 생각을 안 했을까. 이혼을 시켜야지.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하면 네. 북한은 어쨌든 그 가부장적인 이러한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혼하고 오면 저 집 딸이 문제 있어서 집안 망신이라고. 예, 이혼했고 여자가 뭐 좀 참으면 되지 뭐 여자가 저거 해서 하냐고 모든 핑계를 약자 핑계로 대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혼할 수도 없고 집에 친정집에 다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다 거의 다 우울증 환자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북한 안에서 이런 그 병적인 거 그다음 우리는 한국에서 뭐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 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게 몸 안에서 이게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뭐 위에서도 이게 신호가 나타나고 얼굴 피부에 나타나고 심지어 여성이 자궁에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 안에서는 여성들이 뭐 누가 어느 날 제가 그냥 병 걸려서 죽었대. 60을 못 넘기고 뭔가 이런 얘기들을 이게 심심치 이유 없이 죽는 화병. 예, 화병. 이런 얘기들을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여성들이 그 시간들을 견디고 살지 않았을까. 스트레스라는 말도 몰랐죠 북한에서는. 스트레스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정말 뭐 가끔 뭐 그러면 아유 신경질 난다 이게 최대의 표현이었죠. 근데 뭐 거기에서는 뭐 스트레스라는 거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만 신경 쓰고 사는 거죠. 그럼 그런 여성 문화가 남전 여비 문화가 군대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제가 군대에 가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부대 안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 그래서 여군들 동원해서 블로크라고 여기서도 하나요? 여기 블록이라고 그래요. 네, 블록. 이거를 한 개씩 이렇게 계속 줄 서서 날랐거든요. 나르는데 대대 정치지도원이 이렇게 오더니 야, 근데 군방 입대했을 때 지나간대 저를 와라. 그래서 가니까 너 이번에 입대한 애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갑자기 좀 이쁘다? 이러면서 그냥 여기 뒤로 지나가면서 히히 웃으며 손이 쑥 들어왔다 나갑니다. 등 뒤로 손을 넣었다고요? 예. 처음 보는 정치 지도위원이? 예. 등 뒤로 이렇게 쑥 넣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17살인데 17살 금방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갔는데 뭐지? 이거는 지금 무슨 환경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대대정치돈이 저랑 저 2년 선배인데 김춘옥이라고 있었어요. 둘을 대대 사무실로 부른다. 그 중대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춘옥이라는 그분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저한테다가 이런 대대정치돈 방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데 책상 이렇게 하나 놓고 저를 앉아서 글을 써라. 서류 같은 것을. 그래서 서류 같은 걸 이렇게 글 쓰고 앉아 있는데 춘옥이하고 정치돈이 노는데 막 부화방탕하게
한국은 부하방탕이라고 안 하고 쳐다보지 못하게 음탕한 뭔가 추행. 예. 둘이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추행하는데 네. 여군은 그걸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근데 그거를 몇 번씩 계속 하는데 갑자기 제가 느끼게 춘옥이 저 선배가 모조리 아니야? 이 생각 딱. 왜 저러 왜 참고 있지? 예. 네. 아, 저기 모조리인가 보다. 아, 저 바본가 보다. 온갖 추행을 다 하는데. 예. 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좀 백을 써서 이 부대로 갔기 때문에 그 부대 안에 군단 사령부에 저희 백이 있었습니다. 사촌이 있어가지고 그 사촌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군단 당위원장 했거든요. 사촌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사촌이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은 사촌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사촌 언니가. 네, 남편이 군단 4군단 당위원장 했습니다. 그럼 높은 건데. 대령을 달고 네. 예,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자. 그래서 대자 달고 그래서 거기에다 얘기를 하니까 사촌 언니가 정치돈이 이름이 김춘봉이었는데 김춘봉이 그 새끼가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다고. 아직도 못 고쳤다고? 예. 상습범이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얘기해 놓겠다고. 그러니까 당위원장이 딱 내린먹이니까 그다음부터 저한테 출근되는 걸 못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저 춘옥이란 여자는 그 이후에도 몇 번 불려갔거든요. 네. 불려갔다가 어느 날은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 여군을 갑자기 군관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춘옥이를. 군관학교를 보낸다고요? 예. 승진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춘옥이로 말하면 대대정치돈 방에 가서 글을 썼을 뿐이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실제 군인들 속에서는 바보로 소문났거든요. 예. 이 훈련도 못해요. 예. 이게 굉장히 지능이 이거 모르스보 치는 것도. 예, 이게 굉장히 이게 뜨지 통신부대에서. 예, 그거 못하죠. 체육 못하죠. 그다음에 밑에 병사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비리비리하게 그냥 이런 친구인데 그런 선배인데 어떻게 군관학교 가느냐 했더니 대대정치돈이 책임져 준답시고. 책임진다고? 예. 뭘 책임져요? 추행만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운명은 내가 책임져 군관학교 보내줄게. 근데 제가 봐서는 이놈이 상습범이니까 군관학교를 갔다 와서 별을 달고 또 우리 부대로 왔어요. 사소대장으로 소위 달고. 그때부터는 더 자유롭잖아요. 병사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부대 병사들이 그래요. 우리 소대장 임신한 것 같아. 여군 병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입덧한대요. 그래 밥을 안 먹고 외격 토하고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뭐도 그래요. 누구 아이겠어?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근데 민간병원에 대대정치 데리고 나가서 애 떨고 주고. 낙태? 네, 낙태시키고. 또 있다가 뭐 또 집에 간대. 또 임신한 것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우리가 춘옥이뿐 아니라 우리 부대 총 4개 소대 안에서 이 소대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 부대 이 소대 같은 경우는 정성실이라고 항해북도 애거든요. 예. 얘는 19살이었어요. 예. 근데 중대장이 이건 정치도는 아니라 우리 부대 중대장이 얘를 맨날 저녁 불러내가지고 성폭행한 거예요. 예. 그래 놓고는 내가 너를 책임짓고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났는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갑자기 어느 날 부대 다 모여라. 군 감찰에서 나왔어요. 예, 검찰에서 나와서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조사를 계속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19살 된 정성실이 군복무한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애를 생활제대. 생활제대. 예, 불명예 제대죠. 불명예 제대인 거죠. 예. 얘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정성실이하고 그다음에 자강도에서 왔던 두 친구는 불명예 제도 시키고 그다음 중대장 얘네를 이 소대를 성폭행했던 중대장 부중대장은 다른 부대로 조동 북한군은 조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그 친구들을 내보낸 게 아니고 당한 사람들 내보내고. 예.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지휘관이니까 북한에서 뭐 늘 있는 일이니까 지휘관을 처벌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대에다 안 놓겠지는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생각이 해보면 이 환경 우리가 대한민국에서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놈들은 감옥 가야죠. 감옥에서도 오래 썩죠. 그다음에 제대했던 정성실이 같은 애들은 명예회복을 해주고. 그럼요. 네. 예,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보상해야 되는 거고. 부대에서. 예. 아, 근데 북한은 이게 모든 게 다 거꾸로 돼 있구나. 예. 근데 아마 저는 그 정성실이 그 친구랑 눈에 굉장히 선하거든요. 얼굴도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착한 애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휘관들이 아버지 엄마 백도 없고 누가 자기 뭐라 할 애들이 없는. 그러니까 그 춘옥이도 정치돈한테 당했던 춘옥이도 자강도 농장 출신이에요. 정말 돼지 한 마리 고이고 네. 군대 나온. 네. 정성실인가. 그런데도 지금 뇌물 쓰고 나온 거야. 그런 데를. 예.
그런 데를 뇌물 쓰고 나왔는데 또 힘이 없고 약자다 보니까 지휘관들한테 권력에 또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 뭐 우리 부대만 있겠습니까? 다른 부대도 굉장히 많겠죠. 그 뭐 중대 전체가 그런 사건에 연루된 적도 있다면서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소대 30명이 다 연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대 같은 경우가 중대장하고 한 지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대마다 이게 건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소대 있고 2소대는 지휘본부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 부중대장이 맨날 핑계가 근무예요. 자, 오늘은 부대 근무 중대장. 그다음 부중대장 돌아가면서 둘이서. 근데 어느 날 부중대장이 보니까 저놈의 중대장이 이소대 애들 바로 그냥 복도로 연결됐으니까 야 이소대장 나와. 뭐 부소대장 나와. 진짜 그 검찰에서 나와서 재판을 하는데 이소대에서 안 건드린 애는 딱 한 명이에요. 영양실 줘서 군방 입대한 애. 못 건드리네. 그냥 걔는 그냥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해놓고는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다 건드린 거예요. 이소대를. 그럼 그 사건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건 감찰이 진짜 나와서 문제 대해서 재판하고 했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하도 피해자가 많아서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부대 한두 명 같은 경우는 재판도 안 합니다. 감출 수가 없었다. 예, 이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북한 안에서 더욱이 북한 요군들 또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이것들은 북한 안에서 바뀔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이것들은 제도가 있고 법이 있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뭐 치료하는 뭔가 이러한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상담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북한은 NGO라는 단체도 없고 그다음 북한 군 안에서 더욱이 지금 열악한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군 문화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군복무 기간은 장기 복무로 계속 가고 있고 그다음 북한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권력자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지금 김주애가 태어나왔잖아요. 후계자랍시고. 그게 먹히겠어요 시가? 저는요. 예. 뭐 최근에 뭐 사대 실습한다고 예. 여성 존귀하신 자제분하고 여성 김주애 그다음에 뭐 처음에 김정은 옆에 김여정 예. 뭐 나왔었어요. 나오고. 이설주 나오고. 사실 김정일 때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일이가 그 김정은의 엄마 예, 고영희를 계속 데리고 왔었습니다. 아 직접 봤어요? 네, 저희는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고영희를 어머님하고 공연도 했었습니다. 고영이를 어머님이라고 하는 공연. 그렇습니다. 장군님, 어머님 네. 이렇게 공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고영희가 이렇게 TV 화면에 비출 때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현역 때는 안 나왔어요. 예, 베일에 그냥 딱 있었습니다. 죽고 나서 기록영을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예, 절대 안 나왔고요. 그다음 가끔 누가 이렇게 등장을 했냐면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가 여군들의 복지 생활을 내가 책임지겠소 했습니다. 그때 경공업 부장했어요. 예,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사랑의 약크림이라고 크림 하나 주고 저희가 줄기차게 백날 동안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약크림. 예. 크림. 핸드크림 하나 주고. 그거 하나 줬다고 고맙다고 백날 동안 토론했다. 백날 동안 토론했습니다. 네. 예. 주지나 말지. 예. 그리고 여군들 냉병에 많이 걸려 있다고 만산 담요라고 해가지고 털 달린 담요 한 장씩 주고. 준 게 어디예요 그래도. 준 게 어딥니까? 그러면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김주애가 등장해서 희젓고 다닐 정도의 그러한 그 언론화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의 여성들 더욱이 여군들에 대한 인권 그 존엄조차 지켜주지 않는데 김주애를 등장시켜 놓고 지금 북한 주민들 제가 최근에 국경지역에는 부록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김주애 얘기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안 하죠. 안 하죠. 예. 근데 요즘에 제가 브로커들도 이 친구들의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한테 그러거든요. 돈 좀 달라. 생활비 좀 하게. 그러면 농담합니다. 제가. 장군님이 돈도 안 주나? 네. 그러면 브로커가 그럼 통화 안 하겠습니다. 저랑 딱 끊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그래도 줘. 네. 하게 되면 그래도 줘. 이랬다가 요즘에 그 브로커가 그럽니다. 자기가 사실 지금 출혈을 자꾸 하면서 병 걸렸는데 평양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내가 돈이 있어도 평양 가서 치료받으려니까 장비가 없고 약이 없더라. 그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답니다. 병원 짓고 그 난리 친다고 저러는데요. 김주애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치료를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그건 병도 아닌데 여기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장비와 그게 병도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돼지 같은 지딸 데리고 나와서 정치한답시고. 아, 정확히 돼지 같은 지딸 데리고 나와서 정치한다. 예. 김주혜하고 돼지라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그러면서 돼지 같은 지딸만 그렇게 살찌우고 자기들만 하면 뭐해. 우리는 지금 치료도 못 받고 자기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브로커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입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사실 북한 안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김주혜를 데리고 다닐 정도의 어떠한 과시를 하려고 하면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가장 보편적인 것부터 북한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말씀은 그런 남존여비 문화에서 김주혜가 씨가 먹힐 것 같아요? 여성 후계자가? 저는 안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안 먹힌다고? 예.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른 분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더니 누가 하면 어때?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 근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지. 이 두 개가 같이 간답니다. 아. 북한 내부 분위기가.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김주혜를 데리고 나와서 4대 세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민들의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본다. 예. 자, 핵이라는 걸 들고 핵을 정권의 보검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검이라고 했는데 그 보검을 주민들에게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 때까지 끌고 왔는데 주민들이 실제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환경이 나아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빠졌죠.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 너희는 지금 너희 시대는 이렇게 살지 몰라도 미래 세대의 희망 세대는 너희 자식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봐라, 나도 자식을 키우는 애비고 나도 이런 자식이 있어. 그러니 내가 앞으로의 북한의 미래는 내가 지금 책임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떠한 이런 제스처이지 않을까. 네. 김주혜가 4대 세습을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오신 지 한 5년 되셨죠? 예. 2010년 전에 오셨죠? 예. 여기 왔을 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정폭력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참 살아야 되겠다. 네. 근데 중국 거쳐서 여기 오셨잖아요. 네. 그럼 세 군데 사셨어요? 북한, 중국, 여기. 여기 처음에 어디로 오셨어요?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가 브로커를 만나서 탈출해야겠구나. 돈을 좀 벌어서 어떠한 좀 새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중국에 왔는데 한번 잡혀갔습니다. 중국에서. 잡혔어요? 예. 왔다가 잡혀서 북송돼 가지고 북송. 예. 북한에 들어가서 2년간의 그 감옥 생활을 또 했었습니다. 감옥. 예. 교화소. 예.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사실은 38kg의 몸무게로 출소 때까지 정말 목숨은 여기다 부지하고 그러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살아갈 의미를 그때는 못 찾았죠. 못 찾고 이러고 있을 때 그래도 옆에서 제 지금 한국에 같이 와 있는 여동생이 한국에 미리 와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때 네. 동생은 거기서 교원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유치원에서 교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 예, 보육교사. 예, 그래서 그 동생이 저에게 힘을 좀 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여기에서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당원이 된 거 다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공산 당원이었죠? 노동당원. 예, 당원 군대 갔다 와서 당원이었는데 누나는 이제 전과자니까 언니는 소용없다. 소용없. 미련 가지 말라. 예. 그래서 그냥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 이미 북한 안에는 제가 감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 웃기는 게 뭐냐면 저를 조사했던 경찰이 와서 그럽니다. 야, 왜 잡혀왔어?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반역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서리들이 잡혀오지 똑똑한 건 안 잡혀오더라. 그때 이미 그 사람들 현실을. 경찰들이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또 갈 거지? 한 번 바깥 세상을 세운 것들은 여기 정착 절대 안 한다고. 또 간다고. 다 알아. 절대 안 갑니다. 아니야, 또 가. 근데 내가 부탁 하나 할게.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야구 안 잡혀오는 데도 있다더라. 잡혀오지 마라. 네. 안 잡혀오는데 있다더라가 한국입니다. 중국에서 잡혀왔으니까. 네. 네. 안 잡혀오는 데도 있다더라. 쭉쭉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럽니다. 오. 네. 그때 이경철이라고 그때 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그때는 바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 선을 찾았습니다. 배. 예. 밀수선은 아니고 정상 밀수선 여객선? 아니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예. 여객선을 태워주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 예, 지금은 절대 안 통한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런 브로커를 찾아서 물어보니까 한국에 가면 이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대요. 그럼 그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죠. 어딜 보고 빌려줘요? 근데 브로커들이 자기들이 아마 그 보내는데 자신이 있었나 다 조직이 봅니다. 있으니까. 예. 네. 각서를 쓰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 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랍니다. 아, 그러니까 돈은 안 떼인다. 예. 그래서 그 브로커들을 믿고 제가 물어봤죠. 자, 삼국을 돌아서 정글을 돌아서 태국이나 이런 수용소에 들어가면 얼마냐? 250에서 300만 원. 제가 이 배를 타고 위조 여권만 들어가면 얼마냐? 1200만 원. 4배였네요. 4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국에 가면 한 달 일하면 돈 얼마 받습니까? 야, 식당 가서 그릇 가셔도 200만 벌어야. 몇 달이면 갚는다. 예, 6개월은 갚는다. 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몇 달 걸릴 거면 저는 하루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 빨랐네. 상사 출신 답네. 네. 그래서 네. 그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 인천 여객터미널로 가는 여객선을 타게 됐습니다. 아, 네. 타고 그 여객선을 타고 여객터미널 인천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갑자기 많은 분들이 자기네 초록색 여권을 이렇게 딱 찍고 통과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저희 일행이 3명이었거든요. 3명? 예. 저랑 그다음에 한 달 전에 제대한 남자 군인. 음. 근데 여기는 가족이 먼저 와 있어서 이제 마지막 그 가족 탈출인데 네. 군대에서 금방 제대해가지고 머리도 안 길렀어요. 네. 이제 빡빡이 머리. 네. 이 친구는 진짜 버리버리 하더라고. 그 친구 하나. 키도 군대에서 13년 군복무하면서 못 먹어가지고요. 네. 키가 제 밑으로 와요. 네. 요만하고. 거기다가 먼저 온 엄마가 아들을 데려오는 12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셋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가족 같은 거예요. 아, 그렇지. 예. 제일 큰 언니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남들은 다 찍고 나가는데 저희는 못 찍고 나가잖아요. 왜요? 위서요. 가짜니까. 아, 가짜니까. 가짜니까. 예. 어차피 안 찍히는 거죠. 어차피 안 찍히는 거예요. 음. 중국에서는 여권 이렇게 있으면요. 옆에다가 톡 찍었어요. 이렇게 네. 찍는 것처럼 응 통과 이렇게. 찍지 않고. 예. 근데 여기는 가짜가 들키게 돼 있죠. 한국은 네. 들킨다 하더만요. 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초행길이잖아요. 한국 처음 보잖아요. 가뜩이나 그냥 그 일행 속에 들어와서 네. 그냥 뭐라고 했냐면 뒤에 어떤 아줌마가 오면 위조 여권을 그 아줌마에게 주랍니다. 아, 그럼 된다. 예. 그게 정말 뭐 무슨 아줌마가 더 와서 저한테 확 찌르니까 제가 제면 거 재빠르게 뭐 군대에서 도둑질 많이 해봤잖아요. 자유주의. 예, 자유주의. 네. 여권 따다닥 걸어가지고 뒤로 탁 넘겼어요. 탁 넘기고 아줌마 가고. 이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맨 마지막에 서 있는데 까만 이게 뭔가 정장 제복 같은 거 입으신 분이 와서 점잖은 사람. 남자가. 예, 찍고 나가라.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북한에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못 알아들으십니다. 음. 다시 귀에다 대고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네. 또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찍고 나가라고. 아, 이 사람은 이제 빨리 왜 안 나가냐고. 예. 네. 그때도 한쪽으로는 내가 한국 사람 같이 생기긴 했나 보다. 예. 찍고 나가라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분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요걸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중국에서 잡혔는데 중국 경찰이 너 어디서 왔어? 적으면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못 알아들어. 경찰이 저한테 재떨이를 딱 던지면서 어디 북한이냐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 경찰이 네. 이렇게 말이야 통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북조선 북한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무전기를 땅에다 뚝 떨구시더니 다시 집어서 막 전화하니까. 이 사람은 거기 그 관리요원이었군요. 예, 경비 무슨 뭔가 네. 이런 어쨌든 까만 제복을 네. 입으셨어요. 그래서 막 지금 보니까 국정원, 경찰, 해안경찰 뭐 다 왔나 봐요. 동시에 달려오는 거예요? 네, 동시에 그냥 쫙 와서 저희를 그냥 빠르게 팍 빼더라고요. 네. 빼서 그 안에서 여객터미널 어느 사무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여객터미널 안에서부터 저희가 눈이 그냥 이건 뭘 말해야 되는지 뭘 구경해야 되는지 그냥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쑥 이게 그냥
붕 떠 있게 되더라고요. 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요. 아, 여객 터미널이 깨끗했다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대리석을 이렇게 깔아놓을 수가 있느냐. 일반 이런 예. 야, 그 북한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야, 떡을 딱 떨궜다가 바로 집어 먹을 수 있게 청소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표현을, 예. 예. 정말 그 정도의 그 바닥인데다가 더욱이 놀란 것은 천장에 불을 왜 이렇게 많이 켰냐고요. 대낮같이 워낙에 대낮인데 대낮인데도 건물 안에 불을 이렇게 켜면 이게 지금 뭔가 싶은 거예요. 이거 왜 켜놓지? 예. 우리는 불 하나도 지금 빛 하나 해결을 못 했는데. 밤에도. 네. 네. 야, 이거 불을 이렇게 많이 켠다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그분들이 안내하는 차를 타고 그때 당시 용산을 지나서 대방 쪽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받으러 들어가는데 그때 사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중형차에서 내다보니까 용산 대방 쪽에 고층 건물이 20층, 30층, 40층짜리가 쫙쫙 서 있잖아요. 그쪽이 원래 좀 많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건물들은 어떻게 올렸으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나? 이런 곳에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거리 모습에 한 번 더 놀라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병원부터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 예. 아, 검진하러. 검진하러. 아, 예. 검진하러 데려가면서 옆에 다른 분들은 막 피를 뽑아서 막 기겁을 하거든요. 네. 피를 이만큼씩 막 4개씩 많이 뽑아요. 빼죠. 예. 근데 저는 뭐 피 뽑는 건 군대에서도 맨날 뽑았으니까 뭐 아무치도 않은데 일도 아니었고. 예. 저희를 검사하는 장비들 보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군대 갈 때 저희 검사하잖아요. 신체 검사 건강검진 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신체 검사. 예. 진짜 제가 이 농담 아닌데 외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애들은 군사동원부 안에다가 뭔가 의료 장비 뭔가 이런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진짜 저희는 이게 속옷만 입혀놓고 5명 한 조씩 해서 쫙 순회하거든요. 외과에 가면요. 군대 나간 애들 5명 세워놓고 뭐 시키는 줄 압니까? 뭘 시켜요? 철봉 시킵니다. 아, 신체 검사를 네. 병원에서 검진하는 검진이 팔다리가 든든한지를 이 제대로 있는지. 예. 매달려 그러면 제가 다리 5번 줘. 그럼 저게 다시 5번 외과에서 합격 이러거든요. 아, 그게 병원이에요? 네. 진짜 제가 군대 갈 때 그 건강검진 받아보고 사실 북한 안에서는 뭐 1년 정기검진이 있습니까? 뭐 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보기랍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왔는데 갑자기 그 비싼 장비 막 눈앞에 으리으리하고 이름도 뭐를 엑스레이 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S라인이랍니다. S라인 하면서 그 탈북하신 할머니가요? 예. 일행 중에 막 그 끼어있는 할머니가 S라인이랍니다. 막. 야, 그 눈이 막 번져져가는 막 이 장비를 우리를 무슨 검사하는가. 겁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아프지도 않고 들어가서 뭐 하고 나고 하니까 폐도 찍었다고. 그걸 갖다 또 쏟아 놨는데 폐 찍었다고 그러고 뭘 찍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쭉 알려주고 그에 맞는 약 처방까지 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탈북민들이 오게 되면 국정원에서 검사 받은 데 따라서 하나원 때까지 그 약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감동이에요. 약 먹는 분 많죠. 아픈 데가 많으니까. 엄청 많습니다. 네. 더욱이 막 뭐 여성들은 뭐 자궁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그때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치아가 이렇게 다 안 좋냐. 제 친구들도 다 100% 임플란트 했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북한이 그 옛날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치아가 안 좋으니까 또 주말이면 치아 검진하러 다 오십니다. 또. 하나원에. 예, 하나원에. 네. 그걸 또 다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 병을 발견해서 국정원 하나원 있을 동안에 입원해서 수술도 해줍니다. 수술도 해주고. 네, 그거 다 해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던 분들이 저희 때도 암 걸리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이었으면 죽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러한 좋은 의료 제도 덕분에 이런 정말 국정 들어가서 저 안기부 가서 고문 받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거는 완전 받았네요. 모든 검사 다 받고. 모든 검사 다 받았습니다. 진짜. 네. 네. 국정원에서 합신 받을 때 한 2달 있지 않나요? 2달 있었습니다. 그때 뭐 겁나거나 음식 입에 안 맞다거나 뭐.
그때 국정원에서 2달 있는 동안에 처음에 이게 조사부터 하죠. 예. 그때는 처음에는 대기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예. 그래서 이름 부르면 조사실 내려가거든요. 예. 대기실에 있는데 또 조사실 가서 조사를 받은 친구가 다시 대기실 안 들어와요. 여기서 조사 끝난 친구는 조사 끝난 방으로 또 갑니다. 근데 만날 수가 없어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미리 좀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는 떨리더라고요. 야, 이 조사를 어떻게 하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지? 나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예. 뭘 조사하는 거지? 뭐 무슨 날아가는 까마귀도 떨군다는 안기부를 하는데 뭐 안진뱅이 막 벌떡서게 한다는데 이런 소문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차례가 되어서 조사실에 내려가니까 이런 긴 책상을 다정하게 앞으로 넣는 게 아니라 길게 놨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국정원 선생님이 계시고 저희가 멀리 앉아서 여러 명 있잖아요. 예. 예. 저는 또 군대 갔다 왔다고 국정원에서 나오죠. 합참에서 나오죠. 민간 전문가도 있어요. 네. 예. 한 3군데 4군데에서 와서 이렇게 네. 조사를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군대 갔다 와서 제가 4군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주? 이게 한국에서도 해주 하는구나. 네. 사실 저는 북한이 굉장히 세고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아는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렇게 있는 거 다. 근데 대한민국은 예. 일반 사람도 무슨 뉴스가 너무 잘 돼 있고 이게 다 정보가 이게 어디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해주 하는구나. 그 옥계동이지? 어머나 해주시 옥계동 맞습니다. 네, 옥계동 맞습니다. 네. 그 뒤에 수양산 있나? 그래서 예, 수양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조사를 막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기억이 굉장히 몇 월 며칠 날 입대했고 어디 부대 어떻게 있었고 그 부대 위치 어떻게 하는데 앞으로 오라. 그분이 그때는 노트북 컴퓨터도 저희들이 익숙치 않을 때거든요. 그렇죠. 처음 봤어요. 노트북을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해서 이렇게 놓고 갑자기 오라. 딱 가서 딱 보니까 뭔가 이게 희한한 지도가 이렇게 쫙 있는데 지금 보면 마우스죠. 쫙 돌리니까 여기 어디냐? 저희 부대 딱. 정문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어머 우리 경비소대인데 이거 4군단 정문 지키는 경비소대가 딱 보이고 네. 자 갱도 찾아라. 갱도. 너희 4군단 땅굴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래서 갑자기 엄마 여 정문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 경비소대 수신중대 지나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정문입니다. 수양산 밑으로 땅굴 팠거든요. 그래서 딱 문짝만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 4군단 이게 땅굴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부대가 들어가서 밤마다 야간 근무 섭니다. 근데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지도가 여기에 있을 수 있나. 네. 좀 안심이 되니까 별 생각 다 들어요. 네. 4군단 정문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어떻게 찍었을까? 예. 어떻게 이걸 다 찍었을까? 그리고 저희가 가끔 훈련 나가면 그 수양산 뒤에 가서 갱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갱도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저희 포종심 정찰 통신대대 몇 개의 갱도를 지금 다 찾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저는 말만 했는데 이분이 그냥 착착 찾아서 여기 나오고 여기나 다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야, 이거 북한이 죽었구나. 야, 남한한테 맥혔구나. 네. 이 북한군 지휘관들이 이 대한민국 이 지도 이렇게 다 있는 거 모르는구나. 북한군 안은 이게 없잖아요. 컴퓨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모든 서류 다 펜으로 썼거든요. 야, 이거 싸우면 안 되겠는데. 이게 지금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놀랬겠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조사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 조사를 그다음에 제가 자라나는 이게 고등학교 학교 이야기 우리 학교 선생님 이름이 박현순이도 있어 그러면 네 생물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까. 네. 그래서 절대 조사 받으면서 첫날에 드는 생각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네. 이게 낱낱이 깡그리 다 털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3만 6천 명을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그래서 겹칠 것 같아요. 그럼요. 겹치죠. 3만 6천 명이면 보통 서너 사람만 건드리면 전 세계 다 통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런 거는 편했어요. 국정원 안에서. 사실 그때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랬어요. 아무 걱정 없이. 하루 세끼 영양사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네.
저 북한군 안에서 그 안에서도 영양사 맨날 영양식단 해놓고 이제 제대로 안 주는데 그냥 일단 짬무세개 예. 삼형제. 무삼형제. 네. 근데 딱 와서 밥 먹으면서 신기한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기한 음식 예. 돈가스를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북한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진짜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는 국물을 먹었는데 이거는 그 귀한 고기를 기름에 그 귀한 기름에 또 튀겨냈다잖아요.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면서 진짜 그 딴 세상의 맛을 봤어요. 세상에 이런 게. 예, 세상에 이런 맛이. 야, 이 돈가스를 매일 먹고 싶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살찌는 걱정 때문에 안 먹습니다. 튀김을. 매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예. 돈가스에 굉장히 놀랬고요. 소고기도 처음 먹어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저는 사실 북한에서 소고기를 먹어봤습니다. 그 부잣집이었네. 부잣집은 아니고요. 어쩌다 정말 이 소고기는 매일 먹었다가 아니고요. 어머니가 그 큰 수술을 받고 네.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그럼 집안이 괜찮았지. 예, 학생이 22호 정치범 수용소 관리자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이 기르는 소를 병 걸렸다고 서류를 조작하고 그 소를 잡아서 대학 교수들이 그냥 잡으면 처형당해요 북한에서. 처형당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병 걸렸다고 하고 나눠 먹은 거예요. 서류 조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소를 먹는데 저는 입안에서 소고기가 튕겨나가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질겨서. 안 넘어갑니다. 왜지? 늙은 소에서 아니면 못 먹어서? 모두 불임소로만 쓰다 보니까 소가 근육질이 생겨가지고요. 맞아요. 그림소재. 충력으로 쓰니까. 예. 계속 씹으면 탕글 하다가 엄마한테 안 씹어집니다. 그러면 삼켜. 어쨌든 살로 갈 거니까. 그나마 돼지고기는 씹히기라도 하지. 이게 삼키는데 이게 소고기 내려가는 이게 쭉 느낌이 옵니다. 탕글탕글한 것이. 여기 소고기는 다르죠. 야, 국정원 들어가서 그 어느 날은 소고기 뭐 제육볶음에 또는 소고기 뭐 어느 날 그 뭐지 이렇게 썰어 먹는 애는 아닌데 고기를 이렇게 뭔가 구운 것처럼 해서 줬는데 지금은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건 고기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소고기는 분명히 질겨야 껌처럼 이게 소고기는 질겨야 되는 건데 이건 소고기가 아닌가 보다. 예. 그러면서 고기 맛도 먹어봤어야 알죠. 예. 세상 진귀한 음식은 거기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으면 저희는 국물에 오래오래 끓여서 소고기 한 번 삶으면 그 뼈를 한 보름 삶잖아요. 소뼈에 구멍이 갑니다. 그것도 대부분 사람은 소고기 못 먹어봐요. 못 먹어본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소고기 삶을 때 그 누린내가 이게 엄청나게 나는데 집에 문을 못 열어요. 옆집에 냄새 나가서. 사람들. 예. 그래서 지금 문 꽁꽁 닫고 그것도 막 그 비밀리에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뭐 저희 아마 국정원 하나원에서 반찬이 채소가 5가지였을 것 같아요. 고기로 하물며 무슨 뭐 동그랑땡인가 무슨 뭐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요. 제육볶음도 만들어주고요. 어떨 때는 뭐 구워서도 만들어주고. 야, 고기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그 국물에 개우여서 먹던 그 고기를 이거는 뭐 이만큼 뭉태기로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놀랍고 생선을 또 그렇게. 생선. 예. 사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생선은 거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생선이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삼면에 있는데 유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냉장도 안 되고. 거기다 맨날 소금만 틱딱 뿌려가지고 진짜 절인 거. 절인 것만 먹었거든. 근데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생선이에요. 절인 생선이 아니고. 그거를 먹으면서 야, 한국은 생선을 이렇게 많이 먹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구나.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면 너네가 돈 벌어서 사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아찔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사 먹어야 돼? 예. 야, 이거 북한에서 엄청 귀한 건데 어떻게 비싸 보이는데. 예. 나오니까 뭐 일도 아니더만요. 거짓말했네 그 양반들. 아이, 돈만 보니까 다 하겠더만요. 아니 그 하나원에서 나오시면 나와서 이제 임대주택 받으셨어요? 네. 처음에 실망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이게 그 하나원에서 집을 줄 때 네. 하나원에서 간부했던 그 매 기수마다 간부, 총무, 부총무 있습니다. 네. 요 2명은 무조건 서울 주거든요. 총무 부총무하면 서울 줘요? 예.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왔다고 졸지에 이렇게 간부를 해서. 네. 그래서 서울에 집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저를 18층 줬대요. 하나원 선생님이. 18층? 예. 네. 저는 18층이 싫습니다. 꼭 1층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안 갈까 봐. 엘리베이터 있는 거 몰랐습니다.
북한 아파트 없으니까. 하나원에서 미리 좀 체험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18층 빼고 1층으로 갔어요? 아니요. 선생님 1층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18층 가면 파리도 안 들어오고 좋아. 몰라서 그래. 1층은 딱 간부만 사는가 보죠. 저를 왜 18층 안 줍니까? 왜 1층 주고 저는 나쁘게 주네요. 아 그러면서 근데 끝내 18층 줘서 제가 그 선생님 막 미워하면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엘리베이터 있고요. 물 길어 먹을 걱정 안 하고요. 가장 좋았던 것은 부엌 아궁이가 없어요. 임대 아파트에 네. 부엌 아궁이가 없어요. 아, 저 북한은 아파트도 아궁이 떼죠. 장작 떼고 연탄 떼고. 지방은요. 7층까지도요. 계단으로 물 나르면 겨울에는 미끄럼틀 되고요. 그렇죠. 얼어서. 장작 석탄을 날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창문으로 도르래 달았잖아요. 아, 요즘은 그나마. 네, 얼려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첨단이네. 그게 첨단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부엌 아궁이가 없어서 남쪽 나라니까 겨울에 불을 안 떼고 필요 사는가. 없나 보다. 예. 그래서 겨울에 근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형사님께 저는 나와서 2달 만에 겨울이었는데요. 담당 형사님께 형사님 한국은 잘 때마다 너무 추워서 그게 좀 힘들어요. 보일러 왜 안 트냐고. 예, 그래서 보일러 틀어라. 그래서 하나원에서 보일러 틀라는 교육은 안 했는데. 왜냐면 다 해주니까 거기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을 집으로 불러서 야만한 뭔가 계기판을 네모난 거 똑 돌리니까. 돌리니까 갑자기 바닥이 뜨뜨하고 제가 온돌장판이 이렇게 오는구나. 야, 이거 봐. 어차피 온돌이 없어서 추운 거야. 이런 집 놔줘서 그랬다가. 예.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대한민국 임대 뭐 영세민들이 산다라고 하지만은 탈북민들에게는 저는요. 그 임대 아파트 살면서 북한의 재룡이 안 부럽더라고요. 재룡이가 버튼 하나로 에어컨 할 수 있고 버튼 하나로 난방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에는 아파트에서도 돼지 기르죠. 저희는 염소, 돼지 다 길러봤습니다. 아파트에서. 예. 제가 아버지랑 살 때는 이게 땅집에서, 주택. 네. 북한은 땅집이라고 땅집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땅집이라고. 예. 땅집에서 살았고요. 결혼하면서는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 예, 3층에 살았는데 그때는 뭐 화장실에 물이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욕조에 염소 기르든가 닭을 기르든가. 그렇게 하죠. 예. 근데 닭이 울잖아요. 새벽마다. 네, 네. 그럼 닭한테 울지 못하게 주사도 나요. 시끄럽다고. 예, 시끄럽다고. 예, 그렇게 해서 돼지도 길러서 아파트 이 마룻바닥에서는 돼지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불 때를 밥하러 탁 부엌에 내려가면 돼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돼지를 왜 여기서 기르는 줄 압니까? 돼지도 뜨뜻해야 살이 빨리 집니다. 그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밖에다 내놓으면 인민군대가 다 가져갑니다. 자유주의해서. 그렇죠. 자유주의가. 예, 그래서 집안의 부엌에서 돼지랑 같이 살고요. 욕조에서 닭, 염소랑 같이 살아야 그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이런 거 상상 못하죠. 저는 그래서 사실 북한 주민들이 사실 저희가 와서 처음에는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저도 지금은 제 집으로 나가서 이렇게 살긴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북한 주민들이 전혀 안다면. 모르는데 안다면 정말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밥 걱정 안 하고 고기 싶어 먹으면 고기 먹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달 벌어서.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버튼 하나로 난방 해결하고 제가 올해 여름 되니까 북한에 계신 엄마 걱정되더라고요. 우린 덥다고 굉장히 막 이제는 온난화 막 와서 네. 더운데 에어컨 켜고 살 수 있잖아요. 밖에 안 나갈 수 안 있잖아요. 나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에. 그때 당시 브로커들이 전화 와서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브로커들한테. 예, 선풍기라도 켜고 싶은데 전기가 안 온다고. 선풍기도 못 틀었대요. 네. 올여름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겨울에 강물에 나가서 몸을 담그는 게 그나마 낙이었는데 어떻게 나라가 뭐가 없다 하니까 물이 마른답니다. 이제 물까지.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때 그랬습니다. 김정은이는 에어컨 켜고 살까? 이 생각 들더만요. 김정은까지도. 예. 삼성 에어컨 보내주고 싶네요. 예, 북한군 상사 이소연님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삼성 에어컨을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